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년 전 하나뿐인 아들을 앞서 보냈어요. 우리 모자는 그동안 모진 세월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아들은 제게 있어 아들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의 장례를 제 손으로 치르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쏟았는지 몰라요. 이대로 아들을 따라 가버릴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친정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땀만 묵지 말고 버티라. 의아든 살모 사라진다. 내 봐라. 자식 새끼 먼저 보내고도 이리 살고 있지 않나. 네 맘 잘 안돼. 자식 잃은 애 끓는 애미 맘을 와 내가 모르겠노. 그래도 우야든 살아야 한대. 19 나이에 첫 아이를 병명도 모른 채 잃어야 했던 어머니는 자신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딸이 안타까웠는지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때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안 좋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니 말씀처럼 살다 보면 이 모진 목숨도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며 버텼지만 아들 녀석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에서는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사업도 정리하고 캐나다에 있는 작은 오빠네 근처로 이민을 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제게 벌어졌지 뭡니까. 제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정아버지 상화에 맞선 자리에서 만난 남자랑 바로 결혼을 했거든요. 요즘이야 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사회생활도 하지만 저 때만 해도 딸 자식한테 투자를 하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좋은 남자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식 낳고 사는 게 여자의 일생인 것처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아버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이었어요. 그래도 제 친정이 밥 좀 먹고 사는 집이어서 아들 둘은 서울로 유학 보내서 대학 공부까지 시켰으면서 딸인 저는 애초에 대학에 보낼 생각도 안 하셨어요. 말로는 여자는 밖으로 내돌리면 안 된다고 오빠들처럼 서울에서 대학 생활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기집애한테 돈 들여서 대학 공부까지 시켜봤자 시집밖에 더 가냐며 아까운 돈 날릴 거 없이 좋은 혼처나 찾아서 시집이나 보내려 했다는 걸 제가 모를 리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뜻대로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상대 남자는 직업 군인이었는데 5남매 중 둘째라서 시부모 부양과 제사를 떠맡을 부담이 없는 남자였죠. 첫인상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어요. 그건 상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오늘 이 만남이 끝이겠구나 생각을 했을 뿐이죠. 그런데 선을 보고 돌아온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안방에서 부모님이 제 결혼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상대편 쪽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한다고 여름 전에 식을 올리자는 거예요. 이제가 20살이던 저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국민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12년 동안 학생으로 살면서 공부만 했는데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이제는 유부녀로 살아야 하다니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고 친정어머니한테 울면서 매달렸어요. 네 마음을 내가 와 모르겠노. 내도 이리 널 보내고 싶지 않다. 그래도 네 아버지가 하락하는데 왜 말리겠노. 평생을 남편 앞에서 큰소리 한번 못 내고 살아오신 어머니는 제 처지를 안타까워하셨지만 아버지 뜻을 바꾸지는 못하셨어요. 그렇게 목줄 잡힌 망아지처럼
팔려갈 날만 기다리던 저는 뜻밖의 지원군을 만나게 되었어요. 명절을 맞아 고향집에 내려온 큰오빠가 제 결혼 소식을 듣고는 난리를 친 거예요. 아직 20밖에 안 된 애를 무슨 결혼을 시키냐고요.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서 여자도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나 연애도 해보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견문을 넓히는 게 추세라고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저 대신 항변을 해주었어요. 집안 식구들 누구의 말도 안 듣는 분이었지만 유독 큰아들한테만큼은 예외였던 아버지는 결국 큰오빠 말대로 이번 혼사는 없던 일로 하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될 줄 알았는데 남자 쪽에서 그럼 올 한 해는 서로 연애를 하는 걸로 하고 이듬해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떻겠냐고 한 발 물러서자 저희 아버지가 그러자고 하신 거예요. 아무리 부모지만 결혼은 엄연히 제 일인데 다른 설명 없이 그렇게 됐다는 말로 제 결혼식까지 정해버리시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한번 미룬 결혼이라서 이번엔 큰오빠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아버지 뜻이 워낙 확고했거든요. 헛바람 들어갔고 취직이니 뭐니 하겠다는 소리 집어치우고 집에 딱 붙어가 살림이나 배우라. 시집가가 살림 못한다 하는 소리 듣지 않고로 단디 배워가거라. 알겠나? 제 결혼을 마치 빨리 해치워야 하는 귀찮은 일 정도로 생각하는 아버지는 당신 뜻에 따라 기어이 이듬해 봄에 결혼식을 올리게 하셨어요. 신혼집은 남편이 근무하는 부대 근처에 있는 관사였어요. 그곳에는 앞집 옆집 할 거 없이 군인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의 계급이 곧 아내의 계급이 되는 곳이었어요. 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내 남편 계급이 낮으면 새파랗게 어린 상사 부인한테도 존대를 하는 건 물론이고 자식들까지도 아버지의 계급에 따라 보이지 않는 계급이 결정되었어요.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위계질서가 굉장히 셌던 시절이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죠. 제 경우는 남편 계급이 하사였기 때문에 계급도 낮았던 데다가 저 또한 나이가 어려서 정말 잔심부름 같은 걸 엄청 많이 했어요. 명절이나 김장철에는 당연히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을 해야 했고 상사 부인이 부르면 밤이고 새벽이고 달려가야 했죠. 처음엔 이런 관사 생활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저는 늦은 밤 걸려온 전화 때문에 한동안 시달림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관사 생활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은 훈련 때문에 부대에서 지내고 있었던 터라 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죠. 11시가 넘은 시각에 전화벨이 울리길래 혹시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얼른 받았어요. 그랬더니 웬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가 배탈이 난 것 같으니까 소화제 가지고 당장 달려와. 네? 소화제요? 저희 집엔 소화제가 없는데요. 그러자 잠시 침묵이 이어지더니 탈칵 끊더라고요. 별일 아니다 싶어 잠을 청했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동네 여자들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다들 저를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먼저 살갑게 인사를 건넸는데도 말이죠. 그날부터 사흘 내내 저는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남편이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였죠. 넌 집구석에 있으면서 옆에 애들 비위 하나 못 맞추냐? 내가 너 때문에 부대원들 앞에서 상사한테 조인트를 까여야겠어. 너 지금 당장 과일 바구니 사들고 가서 사과하고 와. 너 제대로 용서 못 받으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평소 무뚝뚝하던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제 등을 떠밀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상사님 댁으로 찾아갔어요. 몇 번이나 배를 누르고 대문을 두드렸지만 누구도 나와보지 않더라고요. 분명 안에서는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말이죠. 그 집 대문 앞에서 1시간 넘게 서 있는 동안
동네 여자들이 그 앞을 지나며 저를 힐끔대더라고요. 마치 제 꼴을 보고 비웃는 듯한 그 표정에 저는 점점 더 고개를 숙이게 되었죠. 그렇게 2시간 남짓 지나자 드디어 대문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상사 부인이 팔짱을 끼고 나와서 제게 훈계를 시작했죠.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제겐 그마저도 없다며 그래서야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겠냐고 혀까지 차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제가 들고 온 과일 바구니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가져온 꼴 좀 봐. 내 친정이 과수원하는 건 몰라? 아니면 알면서 일부러 먹이려고 과일 들고 온 거야? 이러니 내가 어떻게 자네를 예뻐할 수 있겠냐고. 당장 가서 바꿔와. 결국 그날 저는 연달아 3번이나 가게에서 물건을 교환한 후에야 상사 부인이 원하는 걸로 안겨주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뭘 원하는지 말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물어보면 그저 과일만 아니면 된다. 애들 간식거리로 쓸 거면 좋겠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을 해놓고는 사다 주면 세세하게 트집을 잡으며 바꿔오라고 하는 통에 똥개 훈련만 한 셈이었죠. 이마저도 처음부터 의도하고 괴롭힌 거였겠지만요. 그날 이후 저는 상사 부인의 종노릇을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상사 부인의 이런 괴롭힘은 괴롭힘 축에도 안 끼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제 남편이었거든요. 남편은 부대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었어요. 저를 마치 부대원 대하듯 매사에 명령조로 지시를 시켰고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폭언과 폭력도 서슴지 않았어요. 결벽증에 가까운 성격이던 남편은 먹고 난 빈 술병도 색깔별로 줄을 맞춰 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는데 불시 검사를 해서 양념통이 조금만 흐트러져 있어도 그날은 잠도 재우지 않고 괴롭혀댔어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겁에 질려 살게 되었죠. 결혼하고 1년도 채 안 돼서 저는 스트레스로 살이 엄청 빠졌어요. 결혼하던 당시 입던 옷을 하나도 못 입을 정도였죠. 모처럼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저희 집에 들리셨던 어머니는 피골이 성접해 있는 저를 보시고는 한참 울다 가셨어요. 이러다 하나뿐인 딸내미 송장 치르는 거 아니냐고 서글프게 우시는데 제가 더 죄송해서 따라 울었네요. 몸도 마음도 황폐해진 상황이라 임신이 안 되자 시댁에선 혹시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없는 말까지 지어내 저를 괴롭혔어요. 저게 나이만 어렸지 지저분하게 몸뚱이 함부로 굴리고 살았던 게 분명해. 그러지 않고서야 결혼한 지 1년 넘었는데 왜 애가 안 생기냐고. 아휴, 내 아들 불쌍해서 어째. 어디서 저런 걸 마누라라고 들여서는 이 고생이냐고. 엄마,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거야? 옳게 친정에 얘기해서 딸 데려가고 그간 우리가 피해본 거 물어달라고 해야지.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면 돈 좀 내놓을 거 아니야. 옳게 친정 잘 산다며. 아주 모녀가 앉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살면서 저는 이렇게 사악한 인간들은 처음이었어요. 내가 남자 경험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남편은 이런 상황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더 저를 가슴 아프게 만들었죠. 그렇게 여러모로 힘겨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드디어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한 상황에서도 상사 부인의 괴롭힘은 여전했고 남편의 유별난 성격도 여전했어요. 저와 뱃속에 제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오직 제 자신뿐이었죠. 그렇게 10달을 버텨 낳은 아들을 가슴에 안았을 때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이제 나한테도 내가 비빌 언덕이 생긴 기분이 들었거든요. 제 출산을 틈타 친정어머니는 저를 친정에 데려가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극구 반대했지만 이번만큼은 저희 어머니도 고집을 꺾지 않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모처럼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으며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어요. 결혼 생활 중 가장 마음이 편했던 순간은 딱 그때뿐이었던 것 같네요. 시간이 흘러 남편도 계급이 오르고 밑에 사람이 관사에 들어오면서 저는 전보다는 덜 시달림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폭언과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남편은 자신이 동기들보다 계급이 낮은 게 모두 저 때문이라고 믿었거든요. 다른 집 여자들은 남편 진급시킨다고 별짓들을 다 하는데 넌 집에서 하는 게 뭐냐? 머리가 안 돌아가면 돈이라도 써서 옆에 애들을 구워 삶았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것까지 내가 다 가르쳐줘야 돼? 니네 친정에 돈 많잖아. 그 돈 넣다 뭐 하려고 그렇게 아끼냐고. 자기 능력이 떨어지는 건 생각 않고 진급에서 밀릴 때마다 저만 잡아댔어요. 그러다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짓까지 하더군요. 아이한테까지 손을 댄 거예요. 남편과 결혼해서 10년 가까이 매 순간을 참으며 살았지만 내 아들한테 손대는 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가방을 싸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왔어요. 내 한 몸이라면 어디서건 지내겠지만 어린 아들을 길에서 재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서울에 사는 큰오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배를 누르자마자 올케가 달려나와 그러는 거예요. 어머 아가씨, 도대체 어디 있었어요? 지금 큰일 났는데. 아, 불쌍한 우리 아가씨. 30도 안 돼서 과부가 되다니.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과부가 되다뇨. 제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자 남편이 홧김에 술을 마시고 저희를 찾으러 나왔던 모양이에요. 술에 취해 휘청거리다 달려오는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이후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어요.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살던 관사에서 나와 서울 큰오빠 집 근처에 자리를 잡았어요. 엄마는 제가 고향으로 돌아오길 바랐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집성촌이라 동네 사람 대부분이 집안 사람들이라서 그 안에 살다가는 매 순간 상처되는 말들을 다 듣고 살아야 했거든요. 박복한 년이 남편을 잡아먹었네. 남편이랑 싸웠다고 짐 싸들고 나가더니 꼴 좋다. 30도 안 돼 과부가 되다니 팔자가 사납네 등등 안 봐도 뻔했어요. 그래서 서울살이를 시작한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잘한 선택이다 싶어요. 뭐든 해서 먹고 살기에는 서울만한 곳이 없으니까요. 기술도 없고 학벌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장사뿐이었어요. 그렇다고 장사에 자신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업 군인이던 남편과 결혼해서 전업주부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장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엔 시장통에서 김치 몇 가지랑 반찬 등을 팔았었는데 손님들 사이에서 제 김치가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아예 김치만 전문적으로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게 제 사업의 시작이었어요. 사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손님 상대하는 것조차 버겁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곤 음식 만드는 것밖에는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걸요. 남편 앞으로 나온 보상금으로 가게를 차린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장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아냐. 집에서 반찬 만드는 거랑 파는 음식 만드는 거랑은 천지 차이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제기를 팍팍 죽이는 말만 들었던 것 같네요. 남편 목숨값으로 차린 가게를 말아먹으면 어쩌나. 솔직히 겁도 났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엄마니까요. 아들 녀석을 키워내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요리였으니까요. 그러니 일단 저질러 볼 수밖에요. 처음 가게를 차리고는
파는 반찬보다 버리는 반찬이 더 많았어요. 시장 안에 좋은 자리는 이미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던 상인들이 있었고, 제가 얻을 수 있었던 자리는 시장 끝쪽 외진 곳이었거든요. 거기까지 온 손님들은 거의 살만한 것들은 시장 초입에 있는 가게에서 다 산 이유라서 어머, 여기에도 반찬 가게가 있었네? 하는 소리만 하루에도 10대 번은 듣곤 했어요. 당시 제가 가진 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반년 남짓이었어요. 그 돈을 다 털어먹을 때까지 버티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을 털고 나오느냐 기로에 서 있었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제 아들 친구 엄마가 저희 집 사정을 알고는 주변에 입소문을 내주었지 뭐예요. 못 팔고 남은 반찬을 몇 번 가져다 준 적이 있었는데 그걸 먹어보고는 입에 맞았는지 하루는 저희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대명이 엄마,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반찬으로 몇 가지만 줘봐. 내가 단골로 다니는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에 동네 여자들이 모여서 밥도 먹고 화투도 치고 그러거든. 거기 가서 홍보 좀 해보게. 살림엔 젬병의 여자들도 꽤 있어서 반찬도 시장에서 사다 먹고 하더라고. 이참에 홍보도 좀 해두면 좋잖아. 저번에 자기가 준 열무김치가 정말 맛있던데 열무김치도 좀 싸줘. 당장 홍보가 될 거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어차피 남아서 버릴 거 홍보가 된다면 줘보자 싶어서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줬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중년 여성 둘이 저희 가게 앞에서 두리번거리며 서 있더라고요. 여기가 맞나요? 저기요, 여기가 대명이네 반찬 가게 맞아요? 에이, 뭘 물어. 김치 색깔 보니까 이 집이 맞다니까. 수정이 엄마가 저번에 미용실에 싸운 거랑 똑같잖아. 그때 먹어보니까 이 집 김치가 내 입에 딱이더라고. 저기요, 나 배추김치랑 깻잎장아찌, 꼬들빼기 김치 좀 줘요. 다른 종류 김치가 더 있으면 추천 좀 해주고요. 그날 두 분은 저희 집에서 파는 갖가지 반찬을 잔뜩 사가셨어요. 평소 파리만 날리던 집에 손님이 서 있어서 그런가 지나가던 손님들도 덩달아 반찬을 사가셨고요. 그날 이후 저는 수정이 엄마를 통해 미용실에 종종 반찬을 보냈고, 그렇게 저희 집 반찬을 먹어본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를 찾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반찬을 폐기 처분하는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김치의 경우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불티나게 팔렸죠. 장사를 처음 하던 때는 뭐가 잘 팔릴지 몰라서 이것저것 만들었는데 한 몇 개월 꾸준히 손님이 들기 시작하니까 뭐를 중점 상품으로 해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집 베스트셀러는 단연 김치였어요. 배추김치는 물론이고 알타리, 파김치, 꼬들빼기는 예약을 해야 며칠 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잘 팔렸어요. 심지어 지방에서도 주문이 들어올 정도로요. 하지만 무작정 좋은 날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주문 물량을 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가 벅찼거든요. 날을 새며 일을 했지만 주문은 매번 밀렸고 그 와중에 제가 피로 누적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일주일가량 가게 문을 닫아야 했어요. 장사가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었죠. 그렇다고 어렵게 자리를 잡았는데 포기할 수는 없어서 직원을 구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동네에 집에서 놀고 있는 엄마들이 많아서 직원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엄마들이 김치거리 사다가 씻고 다듬어 놓으면 제가 양념을 버무리고 간을 맞췄어요. 발송을 하는 날엔 다 같이 포장을 했고요. 그리 체계적이는 않았지만 여러 사람 손이 더해지니 훨씬 살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나가는 돈은 늘었지만 그만큼 주문을 더 받을 수 있어서 결코 손해는 아니었어요. 남편 장례식을 치를 때만 해도 아들이랑 둘이 어떻게 살아가나 한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게 된다고 몇 년 지나자 어느새 가게도 자리를 잡고 수입도 남편이 벌어다 줄 때보다
훨씬 더 벌게 되었어요. 아들 하나 있는 거 남들 부럽지 않게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킬 수 있었고요. 반찬 가게로 시작한 사업은 조금씩 규모가 커지면서 아예 김치 공장까지 차리게 되었고, 큰오빠 덕분에 여러 곳에 소개를 받아 학교나 공공기관에 납품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기업화가 되고 말았죠. 저 하나 없어도 제품 생산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요. 저는 내심 아들 녀석이 회사를 물려받아 주길 바랐지만 아들이 싫다고 하더라고요. 산업 디자인과를 졸업한 아들은 크고 작은 공모전에 입상한 덕분에 꽤 규모 있는 디자인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남들은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을 잘 키웠다고 칭찬 일색이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엄마 도움 없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아들 녀석이 대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 품 밖으로 나가버릴 것 같아서 허전하기도 했거든요. 딸을 키우는 엄마들은 나이가 들수록 딸들이랑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그런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제 아들은 다른 집 아들들에 비해 살갑고 애교도 많은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더라고요. 엄마한테 문자도 자주 하고 전화도 자주 해주면 좋으련만 통 그러질 않았어요. 어쩌다 제가 전화를 하면 대뜸 무슨 일 있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를 하냐고 서운한 마음을 애둘러 보여도 엄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별 반응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서운했던 마음은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샀다며 건네는 장미꽃 한 송이에 사르르 녹곤 했어요. 내 인생에 꽃을 사다 주는 남자는 내 아들 하나뿐이라서 더더욱 감동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네요. 회사도 잘 굴러가고 아들도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잘 살아주고 해서 더는 바랄 게 없다 싶었어요. 그렇게 호시절이 이어질 줄만 알았는데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더라고요. 휴가를 맞아 친구들이랑 바다로 피서를 떠난 아들이 싸늘한 주검이 돼서 돌아왔거든요. 경찰 말로는 제 아들이 친구들과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닐 거예요. 우리 아들이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초등학교 때 수영 선수로 학교 대표까지 했던 애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런다고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들이 다니던 회사 사람들이 많이 와주었어요. 그중 한 여직원은 장례식 첫날부터 매일 찾아오더니 장지까지 따라와 울먹이다 가더군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내 아들 안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참하고 예쁜 게 저런 애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잠시 했네요.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생때 같은 내 자식은 이미 세상을 떠난걸요. 제 아들 죽음을 저만큼이나 슬퍼해 준 게 고마워서 언제 밥 한 번 사겠다고 했더니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릴 뿐 대답을 않더라고요. 내가 괜한 오지랖을 떤 건가 싶어 더는 말 않고 헤어졌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줄곧 둘이서만 살아왔던 터라 아들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어요. 회사에도 나가기 싫고 돈도 보석도 어느 것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낮에는 어떻게 버티겠는데 밤이 되면 아들 생각에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잃은 나는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데 어머니는 첫 아이를 잃고 어떻게 버티셨을까? 어머니 말대로 어떻게든 버티면 살 수 있을까? 날이 새도록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졌지만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어요. 집에 늘어져 있으면 더 버티기 힘들 것 같아서 회사에 나가 일에 빠져 살아보았지만
딱 그때뿐이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보면 여전히 온갖 잡생각이 들었거든요. 주인 잃은 아들 방에 들어가 아들이 입던 옷을 꺼내 만져보고 사진첩을 꺼내 그리운 아들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보면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끌어올라 결국 날이 셀 때까지 울곤 했죠. 이런 식으로는 정말이지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캐나다에 사는 작은 오빠네 집에 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리 못 버티는 걸 웃자겠노. 내 있는 이리로 오거라. 여서 같이 살다 보매 우야든 살맘이 생기지 않겠나. 어머니 말대로 그렇게라도 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업장도 하나씩 정리를 하고 회사도 적당한 작자한테 넘기려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요.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 아들 녀석 첫 기일이 다가왔어요. 부모보다 앞서 떠난 자식, 제사상을 준비하는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음식을 만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제사상을 차릴 때쯤에는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서 눈을 깜빡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찾아올 사람도 없어 상을 차려놓고는 술도 한 잔 안 올린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말도 안 했는데 큰오빠가 찾아왔나 싶어서 묻지도 않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웬 젊은 여자가 젖먹이 아이를 가슴에 안고 왔지 뭐예요. 안녕하세요. 대명씨 어머니 맞으시죠? 저 기억하시겠어요? 장례식장에서 뵀었는데요. 가만 보니 내 아들 장례식에 찾아와 서럽게 울던 그 여직원이더라고요. 아휴, 이게 누구야? 일단 안으로 들어와요. 바쁠 텐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아휴,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나 보네. 애가 어쩜 이리 예쁠까. 생각지도 못한 손님의 방문이었지만 그래서 더 반가웠어요. 나 외에 누군가 내 아들을 기억하고 찾아줬다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제사상에 놓인 제 아들 영정을 보내 엄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는 허둥거리며 티슈를 뽑아다 손에 쥐어주었어요. 한참이나 눈물을 쏟은 애 엄마는 믿기 힘든 얘기를 시작했어요. 내 아들이 물에 빠진 건 자기를 구하다 그런 거라더군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자신이 안고 있는 아이가 내 아들 자식이라지 뭐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아이를 지울까도 생각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대명씨가 목숨을 바쳐 살린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지우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진작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겁이 나서 찾아뵐 수가 없었어요. 그 이가 그렇게 된 게 다 제 탓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제야 수영을 잘하던 내 아들이 물에 빠졌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자기 아이를 가진 여자를 구해내려고 그랬던 거였죠. 그 말에 순간 화가 나기도 했지만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내 아들의 아이를 보니 순식간에 화가 풀려버렸어요. 나라도 그랬을 겁니다. 내 새끼 살리는데 내 목숨이 아깝겠어요? 그러니 더는 죄책감 갖지 말고 살아요. 그래야 우리 아들도 저 위에서 마음이 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라도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내 아들이 세상에 남긴 자식이 있다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와 남편을 잃은 여자는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고 했던 계획을 전면 취소했어요. 내가 한국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비록 내 아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이 남긴 자식이 있으니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죽어가던 내 인생은 생각지도 못했던 손주의 등장으로 다시 생기를 얻기 시작했고
아이 엄마와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깝게 지냈어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하고 싶었지만 그건 또 그거대로 너무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차마 그런 말조차 꺼내지 못했어요. 그저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우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생활비도 대주고 아이한테 필요한 기저귀며 생필품을 대주는 걸로 만족해야 했죠. 그렇게 반년 가까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손주 녀석한테 줄 선물을 사들고 애 엄마가 사는 원룸에 찾아갔는데 안에서 살림 부서지는 소리랑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놀란 마음에 배를 누르고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렸더니 제 또래의 남자가 문을 열더라고요. 험상궂은 표정으로 저를 향해 누구냐고 묻는데 술 냄새가 확 풍겼어요. 열린 문틈으로 보니 애 엄마가 아이를 감싸 안고 구석에 쭈그려 앉은 채 벌벌 떨고 있지 뭐예요. 그걸 보니 눈이 확 뒤집혀서 남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주야, 이 사람 누구니? 누군데 니들 사는 집에 와서 이 행패야? 이놈이 널 때리디? 우리 예승이한테 손이라도 댔어? 어서 말해봐. 아줌마가 도와줄 테니까. 그러자 남자가 제 목덜미를 확 잡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옆에 내가 미쳤나? 나 얘 애비 되는 사람이야. 당신이야말로 뭔데 내 딸년 집에 들어와서 지랄이야. 꺼져. 당장 꺼지라고. 애비? 그래. 애비라는 인간이 애 키우는 집에 들이닥쳐선 살림 부수고 애들을 겁에 질리게 해? 그러고도 네가 애비냐? 경찰 부르기 전에 네 놈이나 꺼져.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보다 덩치도 큰 남자를 상대로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대들었어요. 그러자 남자가 저를 치려고 손을 들더라고요. 아빠, 내가 돈 줄게요. 그러니까 그분 건들지 마세요. 내가 돈 주면 되잖아요. 남자는 돈을 준다는 말에 제 목덜미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어요. 진작 그럴 것이지. 사람 열뻗치게 하고 있어. 이봐 아줌마, 오늘 운 좋은 줄이나 알아. 애 아니었으면 아줌마 오늘 내 손에 죽었어. 애 엄마는 서랍에서 지갑을 꺼내 안에 들어있던 돈을 몽땅 꺼내주었어요. 5만원권과 1,000원짜리가 뒤섞여 있어서 많아야 20-30만원쯤 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돈 액수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남자가 성질을 내는 거예요. 이게 장난하나? 야, 내가 이딴 푼돈 받자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이깟 걸로는 판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너 돈 없으면 이 집 보증금이라도 빼서 내놔. 어서!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아빠라는 인간이 도박에 미친놈 같더라고요. 딸내미 사는 월세집 보증금까지 뺏어가려는 놈이면 이미 볼장 다 본 놈이 분명했죠. 그래서 얼른 화장실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자 아빠라는 인간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까지 부리더라고요. 애비가 자식한테 용돈 좀 받으러 왔는데 이게 경찰이 나설 일이냐면서요. 결국 그 인간은 경찰 손에 끌려갔고 저는 대충 짐을 챙겨 아이와 애 엄마를 저희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큰오빠한테 부탁해 변호사 친구분께 도움을 청했죠. 도박 중독으로 이미 불법 도박에 사기, 폭행 전과까지 있던 애비라는 인간은 결국 실형을 살게 되었고 딸과 손주 앞으로 접금 금지 명령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이와 애 엄마는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요. 내가 평생 같이 살자고는 안 할게. 네가 원하는 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같이 살자. 살다가 좋은 사람 생기면 언제든 너 시집 보내줄 거야. 아이를 뺏을 생각도 없어.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나도 자식 키워본 사람인데 설마 너한테 애를 뺏겠다고 그러겠니?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이 집에서 나랑 같이 살자. 어차피 나한테는
이 집을 남겨줄 자식도 없고 내 재산 떼어줄 가족도 없어. 그거 다 네 아들한테 줄 테니까 제발 같이 살자. 어? 그제야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어요. 그러자 애 엄마도 더는 사양 않고 함께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이 한 가족이 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아들을 잃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저는 이제 손주 재롱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민주는 제 딸처럼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살고 있고요. 아들 녀석이 남기고 간 모자 덕분에 저는 이제 죽는 게 두려울 정도로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산 목숨은 어떻게든 살게 된다는 그 말처럼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는 게 벅차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세요. 살다 보면 분명 죽지 않고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